봄바람. 한 잔 술 먹고 또 한 잔 들다가 봄바람 속에서 크게 취해 넘어지네. 부유한 것도 바라지 않고 귀하게 됨도 바라지 않으리. 다만 아무 일 없이 천년 제대로 마치길 바랄 뿐이네. 600여 년 전 고려 말기 문신이었던 조운흘은 어느 봄날 저녁에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부유한 것도 바라지 않고 귀하게 됨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란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고마운지는 큰 일이 일어나 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일상의 걱정과 불만 때문에 언제나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가족들도 누군가 큰 병을 얻게 되거나 큰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거짓말처럼 온순해집니다. 그간의 걱정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군더더기였는지를 한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까닭입니다. 600여 년 전에 살다 간 옛사람도 어느 봄날 저녁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죽은 것만 같았던 나뭇가지에서 연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판화 모음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봄 소식 들리면 서둘러 문 열고 나서야 합니다. 봄 싹처럼. 딜레마.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지만 둘 중 그 어느 한쪽을 취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할 수 없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중에 수인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수인의 딜레마란 함께 죄를 지은 공범 두 사람이 경찰에게서 받는 어떤 선택입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공범 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이 참으로 미묘합니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 한 사람만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다른 쪽이 침묵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바로 풀어주는 대신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10년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둘 다 자백한다면 각각 8년형을 받게 된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애매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두 공범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둘 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침묵을 선택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나만 침묵하고 상대방이 자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풀려나고 나 혼자만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게 되면 그냥 풀려날 확률도 있고 만약 잘못되더라도 10년보다는 짧은 8년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양쪽 다 자연스럽게 자백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수인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인의 딜레마란 결국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이 전체로 보아서는 얼마나 불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혹시 소소한 불신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적은 없는지. 하기는 살면서 수시로 수인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딜레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넘어 다시 산. 우리가 흔히 쓰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사는 것이 끝없이 힘들다는 말이지만
산 너머 산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삶이 있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을 뜻하는 산 너머 산이라는 말 속에는 저 산 너머에는 즐거운 일, 행복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정반대의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결국 절망과 희망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 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희망 쪽을 바라보는가, 바로 이런 방향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저 기쁘게 긍정의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과 무슨 일이든 한숨으로 대하는 부정의 기운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은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도 습관인 것입니다. 한숨이 깊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숨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막막한 산을 넘으면 날 기쁘게 해주는 일, 나를 설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콧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긍정의 습관에 몸이 적응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림이란 그저 보고 좋으면 그만인 것이라고 화가 장욱진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자연의 치유. 비는 어떠한가?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든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든 땅에 생명을 주고 우리 식탁에 음식을 건넨다. 게다가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볼라 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늑해진다. 작가이자 정신치료사인 데이빗 쿤디츠는 자연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사라고 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 자연을 향해 길을 떠나는 여행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넉넉한 품을 가진 자연에게 치료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데는 바람과 태양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한 작가 로이 크로프트의 말을 빌리면 태양과 비, 구름, 이 모든 자연이 훌륭한 치료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란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 만나러 가면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자연이 그 어디에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좀처럼 그 자연에게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면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상하던가. 걷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길이 되어주고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 너른 등으로 받쳐줍니다. 땀 흘리는 날에는 바람으로 식혀주고 건조한 날에도 비가 되어 적셔줍니다. 고단할 때는 꽃 피워 웃게 하고 배고플 때는 맛난 먹이가 되어주는 자연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다독다독.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노래를 듣고 좋은 시를 읽고 아름다운 그림을 봐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논리적인 말, 올바른 말을 몇 마디씩은 해야 한다. 괴테는 사는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노래를 듣고 시를 읽고 그림을 보고 올바른 말 몇 마디쯤은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왜 굳이 노래와 시와 그림 같은 것들에게 눈을 돌렸을까?
어쩌면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마음에 품지만 정작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다르니까 품기만 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염되고 있는 내 마음의 먼지들을 털어내기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편의 좋은 그림, 한 구절의 좋은 글, 한 곡의 따뜻한 음악, 그리고 한마디의 행복을 주는 말. 이 작은 실천들은 지친 내 마음을 다독다독 위로하고 씻어주는 건강한 비타민이 되어주지 않을까. 지친 하루 속에 놓인 나를 그렇게 매만져 주다 보면 어느새 깜짝 놀라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참 좋은 생각 하나. 누구나 일단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 채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일단 멈춰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 더 좋았어요. 라고.